서른을 조금 넘긴 나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눈에 띄는 재능도 특별히 모난 적도 없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한 달에 한 번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고 가끔 연차를 써 본가에 내려가는 정도의 단조로운 삶이었다. 결혼을 앞두고 내게 특별한 소망이 있었다면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조금씩 맞춰가며 조용하지만 평온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남편은 시댁과 자주 왕래하자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 후 주말마다 시댁에 갔다. 와줄 수 있으면 와라가 아니라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기가 늘 전제처럼 깔려 있었다. 텃밭일을 돕고 집안일을 도맡고 식사 후에는 주방을 정리했다. 신혼 초에는 이런 수고가 필요한 거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예쁨 받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다. 억지 웃음이 어색하게 얼굴에 붙어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늘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가벼운 칭찬, 형식적인 안부, 적당한 온기를 담은 말도 오갔다. 하지만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빠르게 굳어갔다. 그녀의 눈빛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고 인매는 서서히 아래로 처졌다. 말의 톤은 단단하게 식어갔다. 어느 날 남편이 밖으로 나간 사이 시어머니는 내게 친정에 몇 번 다녀왔는지 물었다. 결혼 후 2번 내려갔다고 말하자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그 질문은 궁금함이 아니라 적정선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이 없는 공간에서만 드러나는 진짜 태도가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는 내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일부러 부딪혔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힘이 실린 방향이 너무 정확했다. 옷매무새를 고쳐준다며 다가와 옆구리를 은근히 꼬집는 일도 반복되었다. 팔을 잡아 끌 때면 불필요할 만큼 강하게 당겼다. 남편이 있을 때는 부드러운 손길이었고 남편이 없으면 그 손은 순식간에 힘을 가진 도구가 되었다. 남편이 돌아와 어머니가 얼마나 정이 많은 분인지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느낀 모든 것들은 증명할 길 없는 감각처럼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의 나의 위치는 말보다 먼저 몸에 새겨지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는 서열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갈비가 나오면 살이 가장 많고 모양 좋은 조각은 남편과 시아버지 앞으로 밀려갔다. 내 앞에는 남은 뼈에 가까운 조각이나 조금 더 태워진 부분이 놓였다. 생선이 올라오면 고운 살점은 자연스럽게 남편 쪽으로 옮겨졌고 내 접시에는 내장과 잔뼈가 섞인 중앙 부분이 남았다. 가끔 시어머니는 타다 남은 고기 조각을 아무렇지 않게 내 접시에
옮기기도 했다. 한 끼 식사 자리에서도 나의 자리는 분명히 뒤로 밀려 있었다. 대접과 무시는 식탁 위 서열처럼 반복되었다. 시어머니는 자주 너네 집, 너네 엄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말 속에는 우리는 같은 가족이 아니라는 선이 분명했다. 내가 남편보다 더 안정된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선은 더 굳어졌다. 나의 소비는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는 평가로 단정되었고 작은 지출 하나에도 아까운 줄 모르냐는 핀잔이 따라붙었다. 결혼과 동시에 내 삶의 결정권도 이 집안의 질서 아래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부모님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가 친정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무언가 요구했다는 사실.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이런 일로 마음 상하지 말라며 오히려 나를 다독였다. 그러나 목소리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며칠 뒤 이런 연락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부모님은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의 불편을 조용히 삼켜왔던 것이다. 그 사실은 결혼 생활 중 가장 깊숙한 곳에 박힌 비수였다. 몸이 아파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날이 있었다. 출근을 시도했지만 도중에 결국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다. 기력이 바닥나 휴대전화를 드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퇴근하는 남편에게 죽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겨우 보냈다. 늦은 밤 남편이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 진하게 스며든 갈비 냄새가 나를 먼저 덮쳤다. 내가 부탁한 죽은 오지 않았다. 남편은 그 사실을 떠올릴 생각조차 없다는 듯 배를 두드리며 무심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 아픈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가라앉았다. 누군가에게 배부름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보다 앞서는 순간 내 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 선명히 드러났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남편은 평소처럼 생활했고 일상은 겉보기엔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는 그날의 냄새와 무심함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죽 대신 갈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순간 내 마음도 함께 식었다. 남편은 내 몸 상태를 묻지 않았고 나는 이 집에서의 나의 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프고 난 뒤 나는 시댁에 가지 않았다.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보다 그 집에 다시 들어설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고 내 결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시댁은 절대적인 중심이자 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의 짜증과 한숨은 잦아졌다. 내 감정은 그런 사소한 표정들 속에서 더 빠르게 달아갔다. 시댁에 가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시어머니의 말투는 달라졌다.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예민하다는 판단이 숨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픈 나를 두고 시댁에서 식사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자리는 시어머니가 마련한 것이었고 아픈 며느리보다 굶을까 걱정되는 아들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이어 들은 말. 시어머니가 주변에 내가 그깟 일로 발길을 끊었다며 천성이 모질다고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말들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시험지를 늦게 펼쳐보는 기분이었다. 말은 내 귀에 닿기도 전에 마음 깊은 곳을 지나가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 상태를 요즘 예민해서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 말은 내 고통을 축소하고 문제를 단순화하는 방식이었다. 내 감정은 남편의 한 문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왜곡된 형태로 전달되고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결혼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남편과의 대화는 짧아졌고 침묵은 길어졌다. 내가 말을 걸면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은 채 건성으로 답했다.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로 흐려지고 있었다. 겉으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기고 있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더는 나를 지탱하지 못하는 형태로 기울어진 채 오래 남아 있었다. 아픈 사람 옆에서 배부름을 선택할 수 있는 관계. 그 순간의 온도가 우리 사이가 전부터 식어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던 자리가 애초부터 균형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말보다 무겁고 침묵보다 날카로웠다. 결심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 결혼을 내려놓을 준비를 조용히 시작했다. 되돌릴 마음도 붙잡아야 할 장면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 내 안의 서랍은 날이 갈수록 더 가볍게 열렸다. 결혼이라는 이름이 더는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마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시댁의 발길을 끊고 난 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나를 집안의 문제로 만들었다. 남편에게는 내가 분위기를 흐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말들을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진실은 닿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고 내 침묵도 그를 자극하는 이유가 되었다. 우리 사이의 균열은 말을 멈추는 순간마다 더 깊어졌다.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픈 며느리를 걱정하는 문장은 단 하나도 없었고 나를 비난하는 말만 남아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새로운 비난은 도착했고 그 메시지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밀려왔다. 그 안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었다. 읽어 내려갈수록 이 집이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지쳐 보였지만 지친 이유는 나 때문이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왜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내냐는 의미로 가득했다. 그때 나는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이 종이처럼 얇고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찢어져 버릴 만큼 약하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은 줄곧 자신이 편한 쪽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단 한 번도 내 쪽이 아니었다. 나는 이혼을 말하기로 했다. 그래야만 끝날 수 있었다. 그 말은 울컥함도 분노도 떨림도 없이 담담하게 나왔다. 내 마음은 이미 정지된 지 오래였다. 남편은 처음엔 가벼운 문제를 과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 말은 이 결혼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나를 잃는 두려움이 아니라 상황의 갑작스러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이미 돌아갈 마음을 잃고 있었다. 집을 나오자 시어머니의 비난은 더 거세졌다. 전화와 메시지는 나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흔들어 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들을 읽으며 나는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벗어났다는 실감. 나는 결혼 생활 내내 보이지 않는 틀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끝났다. 재산도 대부분 내가 만들어 온 것이었고 분쟁은 길지 않았다. 마무리는 결혼 생활과 다르게 차분하고 조용했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달라질 과거도 아니었다. 지금 나는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상처는 깊고 신뢰는 천천히 회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결혼 후 처음으로 편안했다. 앞으로 나는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으며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선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가 나에게 돌려준 자유였다.